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네, 근대사는 바뀌겠죠. 네, 어쨌든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뭐 갱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영어 점수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사회조사, 사무인들 쪽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뭐 구원능력 인증시험 이런 것들도 가점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측에서는 쌍기사 가점 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쌍기사 있으면 가점 돼서 더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뭐 4학년이신 분들 막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쌍기사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트라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쌍기사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 공격 갈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늦어요.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금융공기업 쪽에서는 금융공기업 쪽에서는 특별히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또 가점을 주는 게 없고 대부분 전문 자격증에 한해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뭐냐? 고급 자격증이 뭐냐? 회계사, 변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뭐 때로는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러한 자격증이 가지고 계시면 굳이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 딴 거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런 자격증이 없다. 그럼 전문 자격증 없으면 가점 안 되니까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기업에 그렇게 신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겠냐. 대부분 다 노무사면 노무사 협회 노무사 펌으로 가려고 하고 회계사도 회계 쪽으로 가려고 회계 법인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노무사, 회계사, 뭐 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갖고 계신 기능사로 가지고 계신 말이 꼬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데 준비를 많이 안 하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전문 자격증에 한해서 점수 주겠다. 있긴 있겠죠. 한 10명 중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1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전문 자격증이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뽑는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결과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한다가 아니라 자격증 다른 거 없어도 되고 시험만 일단 잘 봐라.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것과 유사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뭐 영어 같은 것들을 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근데 영어 완전 싫다. 나 안 하고 싶다. 회화 같은 거 하면 좋은데 라고 했더니 부담스럽다. 나 그런 거 싫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토익으로 뭐 준비해서 가야죠. 일단은 기술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600점에서 700점 사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사무직의 경우는 700점에서 한 850점 사이 정도가 네, 이제 점수대 분포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 850점 맞추라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850점까지가 커트라인 경우들도 있고요. 네, 몇몇 공공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서류 점수에서 영어로 해서 서류 평가라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전형 평가가 있는 곳들. 그런 곳은 영어 점수를 점수에 넣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850점 정도가 되면 토익 점수 만점, 영어 점수 만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무행정 쪽이면은 한 850점 정도 네, 맞으면 되고요. 뭐 공대 쪽이면 750점 정도가 만점인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850, 750에서 100점 정도 차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직, 이건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한 700점 맞았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거 하시고 800점 맞았으면 다른 거 준비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회화는 IH 7 이상부터 가점을 주니까 네. 오픽은 IH, 토스는 7 정도 이상부터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 된 다음에 또 하나 하실 거면 이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토익과 토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회화 쪽을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 보니까 이 회화 점수는 인정 안 해주고 토익, 토플, 뭐 탭스 이런 것들만 또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특성을 좀 확인해보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2년마다 갱신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사항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 경력은 대부분 보게 되면 금전적인 보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일했으면 경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걸 가지고 경력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좀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재직증명서 낼 수 있고 직무에 연관돼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경력을 좀 어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턴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경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경력이 없으면 감점 요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경력이 없으면 감점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에 있어서 경력이 좀 직무에 연관된 경력이 많으면 가점을 주는 곳들은 있습니다. 네, 가점을 주는 곳들은 있고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럼 경력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꼭 더 가점을 주거나 그런 데가 많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경력이 더 요구되거나 좀 이제 가점을 주는 곳이 있을 뿐이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을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경력이 없는 아예 우리가 완전 취업 준비생 처음 준비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경력이 없어도 되겠죠. 대부분 경험으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경력이 있다고 점수 더 주거나 이러면 또 이것도 불평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사항이 어느 정도 맞아서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점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경력이 뭐 예를 들면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그 경력을 살려서 공기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뭐 그런 경력을 쓰면 되고 경력이 좀 짧은데 써야 될까요? 6개월 정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일반 사기업에 갔는데 4기업은 오래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기업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세요. 6개월 관련된 경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쓰게 되면 짧게 회사 다니고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6개월 정도 준비했던 그 업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업무와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6개월 경력이라도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전혀 관련된 업무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면 6개월 했던 거 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동아리, 뭐 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 기부 등 주요한 직무 경험을 서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생들은 그냥 프로젝트 적으면 되게 쉬워서 그냥 뭐 이거 경험사항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험사항 쓰려면 아까 직무교수에 나와 있는 K하고 S하고 A 중에서 특히 S 부분에 우리가 잘 보고 S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세요. 내가 뭐 재능 기부라든지 동아리, 동호회 활동도 경험을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직무에 연관된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경험을 쓸 수는 있겠는데 진짜 직무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을 잘 보면은 이 KSA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 근데 사무 쪽에서 이 봉사활동 자체가 딱 연관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봉사활동 하면서 문서를 작업해서 뭐 포스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의 서포터즈를 모으기 위해서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뭐 그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했거나
아니면 엑셀을 다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여기 사무행정 경험을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은 그 전체에 대한 그 경험 소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경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해야 되죠. 축제 때 내가 뭐 행사 운영 진행해봤다. 이런 것들은 행사 운영 진행은 총무 업무와 관련돼 있거든요. 사무 업무 안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행사 진행 업무 같은 관련돼서도 우리가 경험상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학생회 활동, 축제 운영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했던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좀 쪼개서 많이 리스트업 해놓으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사전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경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경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맞는 경우 뭐지 이렇게 고민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준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되게 애매해지고 이상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관련 경험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레 겁먹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의 경력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들 항상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 항상 넘버링 달아서 쓰라고 하죠.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요 활동, 그 다음에 성과 및 배운 점 이렇게 해서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글을 쓰지 말고 넘버링 달아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보이게끔 써라. 이게 이제 경험상 쓸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관련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이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물론 이것도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직무 능력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HRD넷을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내일배움 카드가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취지해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이름이 변경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일배움 카드가 발급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서 신청하셔서 한 300만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로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그러니까 HRD넷에서 검색되는 그런 교육을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전액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가 자비랑 같이 섞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대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입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 같은 거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의 같은 거 와서 이거 신청하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잘 모르신 경우가 있어요. 뭐 귀찮아서 모르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4학년, 대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 4학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신청해 보셔라. 그래서 HRD넷에서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라. 온라인 교육은 K무크라든지 휴넷이 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꼭 오프라인으로만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교육도 좋아요. 알겠죠? K무크 같은 사이트라든지 휴넷 관련된 사이트에서 앞서 제가 들어보라고 했던 분야별 강의들 있죠? 그런 것들 있으면 찾아서 들으세요. K무크는 네이배움 카드 같은 거 없어야 됩니다. 휴넷은 네이배움 카드 있어야 되고요. 아직 휴넷은 근데 강의가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K무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고 뭐 시험도 좀 보시고 리포트 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라 좀 더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K무크 같은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세요라고 알려드리고 있고 이수증 나와야 되고요. 반드시 교육사항에 대한 이수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금융 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금융교육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금융교육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주로 리스크 관련된 교육을 좀 들어보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 관련된 교육도 HR넷이나 K무크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산업 안전 이런 교육도 따로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는 자격증 과정도 있거든요. 자격증 과정. 자격증 과정도 있지만 자격 및 예를 들면 실무자 양성 과정 이런 게 있어요. 실무 양성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이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과정도 교육을 들으면 교육 이수증이 나와요.
어쨌든 자격은 못 따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들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IT 쪽에서는 주로 이제 보안 쪽, 보안 쪽이라든지 이게 제가 모든 직무를 다 하기 좀 번거롭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이것도 다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말로만 쭉 하는데 보안이라든지 DB 쪽 관련된 교육을 좀 더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CCNA, CCNP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격 같은 것들 좀 더 준비해 보시기 위한 역량을 지금부터 바로 해라. 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떤 직무 관련된 역량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알리오, 자발리오, 알리오 플러스 NC 사이트가 있죠, 그렇죠? 자, 실질적으로 알리오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해보라고 하면 잘 안 하세요. 네, 업체에 들어가봤자 잘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통합보고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만 보셔야겠죠. 통합보고서, 기관별 공시서 통합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기관별로 대내외 지적사항 같은 거 있으면 지적사항. 그 다음에 경영혁신 사례, 경영혁신 사례. 이런 것들 책에 써 있습니다. 알겠죠? 책에 써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 부분만 잘 읽어봐도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잡알리오는 공공기관 비교, 비교할 때 많이 확인하시고 채용할 때 많이 잡알리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채용 준비하실 때. 여기 안에는 과거에 올라온 채용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얘네들이 어떻게 채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잡알리오 같은 데 가셔서 채용 검색하시는 게 더 낫고요. 알리오 플러스는 약간 데이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기업, 뭐 그 다음에 뭐 SOC, 뭐 아니면은 뭐 연구진흥 쪽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공기업에 대한 리스트업이 전해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 리스트 확인하실 때 알리오 플러스 확인하셔도 됐고요. NCS는 여기서 이제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업기초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를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하나씩 다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업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워밍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력서에 대한 이력서에 적는 사항들을 보니까 학교 교육도 있고 직업훈련 교육도 있고 뭐 지역 인재도 있고 청년 인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성 과학기술인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상 적는 것도 있고 경력상 적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과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세요. 그리고 준비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이런 직무 역량 강화라든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기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좀 그려 나갈 수 있고 그 큰 그림을 그려 나간 다음에 실제로 지원할 때 좀 더 미시적으로 자기소개서 면접을 좀 준비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기업 취업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